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대, 어제보다 3만 명 정도 줄긴 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숨은 감염자가 많아서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번 주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보다 좀 숫자가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신규 확진자가 이제 35만 명대,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나왔습니다. 지금 뭐 정점 구간에 진입한 뒤에 검사 역량에 따라서 소폭 등락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주말이면 보통 진단검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이 감소했었는데 사실은 오미크론이 유행한 이후로는 그것이 별로 크게 보이지는 않고요. 네. 3만 명 정도 줄어들었지만 역대 두 번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단검사 수 대비 확진자 수, 이걸 양성률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양성률이 55.6%거든요. 네. 근데 지난 한 주일 동안 평균이 계속 50%를 넘어갔습니다. 네. 이 얘기는 당분간은 이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사망자도 251명이 늘어서 역대 두 번째로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 많고요. 위중증 환자는 8명 늘어서 1,074명. 그래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에는 64.1%지만 비수도권은 72.9%라 상당히 많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진단 검사 대비 확진 양성률이 55%면 내가 좀 뭔가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면 절반은 확진이 되고 있다. 둘 중 한 명은 확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그렇긴 한데 여기에 네. 이제 진단 검사에 좀 문제가 있죠. 지금의 네. 이 양성률이라는 것은 그 자가 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 네. 혹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만 모아서 다시 PCR을 PCR. 하기 때문에 양성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그거 그대로 그냥 양성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 양성률은 아마 좀 떨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네. 전체적인 숫자는 더 늘어날 개연성은 있습니다. 네. 실제 확진자는 100만 명대를 이미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본인조차도 모를 테니까요. 네. 무증상 감염자하고 경증이신 분들은 진단검사 자체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네. 또 진단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너무 줄이 길어서 못 받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통계 숫자에 나오는 것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는 많지 않을까. 뭐 그렇게 치면은 7, 80만 명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예. 실제 규모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중환자가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망자도 어제 최다 기록이 나왔고요. 감염 폭증 이후에 어떻게 보면 줄줄이 이 중환자 수 또 사망자 수도 좀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중환자 수, 사망자 규모 어느 정도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중환자라든지 또는 사망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2, 3주 전 적어도 한 10만 명 정도 수준에서 확진자가 확진되면서 그것이 지금 이 통계 수치로 나오는 것이니까 2, 지금의 3주 전 상황인 그렇죠. 거죠. 지금의 네. 3, 40명이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거의 몇 배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 정도니까 예.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추세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예. 역시 2,000명은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망자도 지금 200명 정도 나오지만 뭐 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 4, 500명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이제 폭증을 하면서 정부가 일단 내일부터 검사 체계를 좀 더 보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발표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검사 체계를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내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PCR 검사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말 그대로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게 되어서 추가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60대 이상 확진자의 경우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화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 체계 보완 방안으로 정부가 이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이 양성까지 여기서 양성이 나면 이 양성까지 확진자로 이제 포함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미 검사 역량을 초과한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초과한다는 의미는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은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은 이 추운데 2~3시간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의심 증상이 있어서 가신 분들이니까 그 밖에서 몇 시간 기다리고 나면 굉장히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못 기다리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결국은 역량을 초과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진단을 빨리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통보도 또 시간이 걸리게 되면은 팍스로비드 처방을 빨리 할 수가 없어서 조기 격리, 조기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바로 양성으로 한다면은 조기 격리, 조기 치료가 가능해지고 실제로 팍스로비드 처방도 빨리 가능해지는 게 있는 반면에 문제는 이제 60대 이상의 고위험군들이 PCR 검사가 아닌 이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을 때 여기에 초기에는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음성이라고 믿고 팍스로비드 처방을 안 받으면 그 이후에 증상이 나왔을 때는 이미 늦죠. 5일 이내에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60대 이상인 경우는 PCR도 받을 수 있고 신속 항원 검사도 받으실 수 있지만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초기 단계에서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뿐만 아니라 본인이 PCR 검사를 받는 건 무료이기 때문에 선별검사소에서 한 번 더 PCR 검사를 받아야만 빨리 진단이 되고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지. 이것이 늦어지게 되면은 처방 자체를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60대 이상의 경우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설사 음성이 나왔더라도 본인의 증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PCR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는 게 좋겠다라는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용 신속 항원 이 진단 키트만 인정하는 거죠? 일반 가정에서 본인이 약간 좀 의심스러워서 가정에서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 가정에서 했을 때 2줄이 나와서 양성이 나오면 선별검사소 가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선별검사소에서도 2줄이 나올 경우 양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경우도 전문가용 신속 항원 키트에서만 양성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별검사소에서 양성이 나오신 분들은 PCR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신속 항원 검사를 전문가용으로 다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라지는 검사 체계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이어지는 거거든요. 왜 한 달로 시한을 둔 걸까요? 지금 역량이 넘치는 상황인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 하는 문제죠. 앞으로 한 달 정도라면은 사실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다시 PCR 확진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한 달이라고 정해놓고 이 피크가 내려가는 시기들, 즉 진단검사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면은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할 필요는 없겠죠. 네. 일단 달라진 검사 체계에 아마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둘 것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연령 구분 없이 누구나 검사가 가능한 건가요? 예,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아인 경우에 있어서도 양성으로 확진되면 확진자로 가능하고요. 뭐 60대 이상이든 연령에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네 지정 병원들이 이 코로나19 지정 진료기관이 되어 있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이곳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검사소에서 받으시는 것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동네 지정 의원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이 나오면 바로 확진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 진단 키트의 경우 정확성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이 나오면 바로 확진자 집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은 PCR이랑 같이 동일하게 여기서 양성이 나와도 통계상으로는 전부 양성으로 취급을 하는데 아마 가로치고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그 부분은 통계상으로 아마 처리는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양성은 똑같이 양성으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했는데 달라진 검사 체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진단 키트에서 양성 나오면 또 PCR 검사 해야 되는 걸까요?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양성이면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처방도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여기 음성이 나왔을 경우라 할지라도 자기가 증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히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양성이라 할지라도 양성이 굉장히 흐리다든가 할 때에는 그때에는 PCR 검사를 다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PCR 검사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격리가 양성이 이제 되면 격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가장 궁금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양성이 나오면 바로 즉시 격리가 시작되는 건가요? 예, 이건 뭐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로부터 이 격리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네. 도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도보나 자차나 방역 택시를 이용해서 귀가를 네. 하셔서 자가격리를 하시면서 처방을 받고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김부겸 총리 앞선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검사 체계를 바꾸면 치료제 처방도 빨라지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치료제가 한 12만 명분 정도 있다고 하는데 예. 아직도 처방 건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네. 이것은 지금의 진단검사 체제가 좀 늦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역량을 초과하면서 통보도 늦어지게 되면은 보통 증상이 나타난 후에 진단검사를 받으러 가기 때문에 확진을 받는 순간 이미 증상으로부터 5일 이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 처방을 빨리 받아서 빨리 투약하면 할 만큼 이 팍스로비드의 약효도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이 신속 항원 검사로 이제 확진이 되면 다른 동거 가족은 3일 안에 그동안 PCR 검사를 받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계속 예, 유지되는 건가요? 예, 이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자가격리 밀접 접촉자의 대상이 동거 가족하고 요양원, 요양병원의 입소자, 종사자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거 가족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신속 항원 검사에서 확진자가 가족 중에 나왔을 경우 이 동거 가족은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용 이 신속 항원 검사까지 이 확진자로 인정이 되면 당분간은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거 피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의료 현장에서 이미 병상 부족이 시작됐다고 하고 정부가 이에 따라서 의료 체계를 바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관련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병상이 부족하고 의뢰되는 환자를 제대로 잘 입원시키지 못하고 병상이 없어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거부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지정된 코로나19 음압병실에서만 오미크론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아서 반드시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미 2, 3주 전부터 병상 부족 시작되면서 우리가 델타 변이가 유행이었을 때 병상 대란을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그때에 비해서 지금 중환자 병실을 2배 이상 늘려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역시 이번 이 대규모의 확진 환자가 나오는 이런 네. 상황에서는 30만, 40만 명이 나오는 환자의 이 규모를 보면은 지금 대비가 확실히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 결국은 이 병상을 더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병상을 좀 더 가동률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체제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의료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재택 환자들이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 갈 수 있는 병상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만 자기 기저질환이 깊어졌을 때 나빠졌을 때 갈 수 있는 확진자이면서 갈 수 있는 일반 병상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가 대비를 했다고 해도 병상 부족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경우 이미 70%를 넘었다 그러거든요. 수도권이 폭증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좀 안 좋은 지표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따라서는 중환자 병상을 구하지 못해서 병상 대기가 걸려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투석 환자라든지 영유아라든지 또는 임신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이분들이 아주 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면 네. 진료를 받을 수 없고 분만을 할 수 없는 상황,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시간들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은 이런 병상들을 먼저 또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체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응급차 안에서 너무 많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분만을 예. 기다리거나 영유아가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시급한 대책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 체계도 달라집니다. 정부가 일단 다른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확진됐을 경우에 기존 일반 병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럴 경우 다른 환자의 전파가 될 감염이 전파될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1급 전염병이기 때문에 음압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으로서는 지금 이것을 감당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서울대학병원이나 울산대 아산병원에서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일반 병실에 미확진자하고 즉 감염되지 않은 사람하고 확진자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 병원 원내 감염을 잘 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거리만 유지할 수 있다면은 네. 즉 원내에서 네. 감염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일반 병실에서도 가능한 것이 이분들이 확진이 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 감염성이 이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기저질환이 있으시면서 우연히 확진자일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지금 뭐 독감과 같이 가려고 그러면 1급 전염병에서 이것이 2급이나 4급 전염병으로 바뀌어야만 이 의료 체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분류는 1급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일반 병실에서 치료한다는 것은 1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 체제에 있어서의 이 의료진들의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병실 분리 같은 병원 내 감염 관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병원 내에서 다른 환자에 대한 감염 전파 우려가 좀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소아 청소년 확진자 같은 경우는 소아 전담병원이 아니고 코로나 전담병원 일반 병동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실까요? 뭐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바뀌긴 했는데요. 네. 그게 현실에서 과연 그 의사 선생님들이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물론 대형 종합병원들에서는 충분히 감염 관리가 가능하긴 예. 한데요. 일반 병원들에서 그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좀 더 보강 조치가 필요하겠죠. 네.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이 결합된 델타 크론 변이라는 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2달 전에 보고가 된 뒤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파력 어느 정도나 된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나요? 뭐 전파력이나 독성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게 신기한 것이 이제 이 델타가 유행이 끝나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과정 중에서 한 사람 안에 2개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재배열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인 재조합이 예. 일어날 수는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예. 즉 델타 바이러스를 델타 변이주를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 돌기 단백질의 유전자가 삽입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늘고 있지는 않고 전파력이 더 강하다거나 독성이 더 강하다는 결과는 없지만 일단 이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 안에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행 거리두기가 20일 돌아오는 일요일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와 동시에 이제 오미크론도 지금 정점에 다다라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까요? 예, 결국은 우리 병상 의료 체제가 얼마나 잘 견뎌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네. 장기간이 아니고 아마 단기간으로는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달간 병상을 어떻게든 확충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일반 의료 체제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즉 확진자라 할지라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더 보강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우리 국민들도 지금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이 다 완화돼서 굉장히 해이해진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예. 오미크론이 이 정점을 지나가는 시점까지는 방역에 철저히 해서 마스크 쓰기라든지 손 씻기, 거리 두기, 환기 같은 것들은 지금 꼭 열심히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정부가 다음 주 길어도 열흘 안에 이번 유행이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빨라졌던 건데요. 어쨌든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느슨해진 이런 마음을 우리 국민 각자가 철저한 개인 위생, 마스크 쓰기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함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의 일부 대학병원에서 내일부터 고위험군 확진자 악화 막기 위해서 코로나19 외래 진료 시행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